여러 가지로 사기가 난무하는, 주식과 부동산보다 사기가 훨씬 더 난무하는 시장이 미술 시장이에요. 왜? 각각의 그림들 가격이 책정이 안 돼 있잖아. 근데 이게 한번 거품이 딱 꺼지면 영원.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딱 끝나자마자 회사 퇴근하고 잠깐 일이 있어서 영정이 보려고 알파카 왔다가 저녁에 또 이제 와인 마시러 갈 건데 컨텐츠가 또 없어서 그래서 종이 붙잡고 또 찍고 있습니다. 형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가 궁금증 해결해주는 백과사전 나도 잘 몰라요. 제가 그 재테크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막 이런 댓글들을 보다가 든 게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뭐 그림 여러 재테크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중에서 형이 보셨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시면 되고 잘하지 못하는 걸 손을 안 대면 돼요.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고 있는 투자들도 있고 뭐 건물이라든가 뭐 미술은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투자 겸 자산이니까 그리고 뭐 와인도 많이 사놨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내가 실제로 지난 한 2, 3년 동안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였잖아. 아 정말 자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구나. 뭐 주택뿐만 아니고 사업용 부동산, 와인, 미술품은 최근 2021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정말 올라가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몸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 이제 옆에서 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지인 중에 주식을 정말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림을 정말 크게 컬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동산은 뭐 나도 이제 투자를 간간히 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뭐 부동산 건물 뭐 큰 거 가지신 분들도 많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렇더라고. 실제로 1000억보다 더 버신 분도 계신데 몇십 년 동안. 근데 그분이 이제 주식을 할 만큼 했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건물 쪽에 눈을 돌리시더라고. 가정을 해보자. 3000억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이 한 3000억 중에서 한 500억 정도 떼가지고 대출을 받아 1000억짜리 건물 하나 살까 생각을 하시더라고. 결국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안 했어. 왜 안 했겠어? 부동산이 재미가 없는 거야. 현금 500억을 넣고 세금 내고 뭐 하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500억에다가 대출 500억 끼고 현금으로 건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가끔 있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건물 투자를 할 필요가 1도 없지 사실. 뭐하러 건물 투자를 합니까? 굳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500억에다가 500억을 얹어가지고 대출이자 내고 임대료 받아서 임대료로 대출이자 내고 남은 임대료로 조금 이제 가져가잖아. 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가치가 점차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그 차익을 봤을 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정말 폭등기 직전에 사면 재미있죠 당연히. 그것도 한 2배 이상 먹으니까. 세금을 내고도 거의 2배 정도 먹어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끼니까. 건물 가격이 2배가 오르면 레버리지를 끼게 되면 거의 3배, 4배를 먹는 거고 세금을 내도 2배 이상 먹거든요. 세후 소득으로도. 그러니까 세후로 얼마를 먹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건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제도 많고요. 세금도 많고요. 뭐 양도세가 정말 살인적으로 나와요. 차익이 뭐 1억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차익이 10억 단위, 20억 단위, 뭐 50억 단위가 되면 양도세가 되게 많이 나와서 실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이라든가 다른 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건물을 안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건물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이제 최근에 자산 시장이 폭등기였기 때문에 인간은 되게 어리석은 존재거든. 지난 2, 3년 동안의 그 폭등기나 자산 가격 상승기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지금이 꼭지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깨는 확실히 좀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은 난 거의 꼭지라고 보고 있고 거의 되게 위험한 어떤 시기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고 사업용 부동산은 아직 꼭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좀 여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마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택시장은 좀 이제 지금 시기에 들어가도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사람마다 좀 판단이 다를 텐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굳이 사업용 건물 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이 시기에 2019년이면 강력하게 들어가라고 권하죠. 그리고 실제 내가 처음 건물 샀던 것도 19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해봤던 게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좀 후회됐던 거는 조금 더 큰 걸 살 걸. 큰 거 살 돈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처음 시작이니까 좀 맛보기를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뭐 차익이 크지 않았던 절대 금액으로 보면 내가 바로 이전 컨텐츠 이제 홍합 빌딩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인가라는 컨텐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사든 50억짜리 사든 100억짜리를 사든 내가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나의 가치가 얼마인지 시간당 샐러리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시간당 샐러리가 높으신 분들은 작은 건물을 절대 사면 안 돼. 내가 볼 때 의미가 없어. 작은 걸 사나 큰 걸 사나 들이는 노력이 건물 가격이 3배라고 해서 3배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작은 건물을 사는 게 오히려 노력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소득 분포에 있고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고 사업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작은 거는 건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잔잔바리는. 왜냐하면 어차피 매너가 투입이 되는데 이거 벌 거 세금 내고 나서 세후로 봤을 때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과 자기 소득에 따라서 건물은 투자하는 거는 좀 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될 것 같고 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했을 때에도 그 안에서 얼마짜리 할 것인가는 자기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거 되게 먹을 수 있는 걸 봐야 돼. 먹을 수 있는 걸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건물 생각보다 세금 많아요. 재산세, 보유세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요. 추가 병역
가격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뭐 신축한다 그러면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떤 걸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주식 주변에 되게 초고수분이 계셔서 그분이 정말 전설적인 분이신데, 저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 크게 막 리스펙트한 적이 없었는데 그분은 정말 마음으로 리스펙트를 하고 있고, 이분이 정말 인사이트가 깊고 어떤 거를 해도 굉장히 머리회전이 빠르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구나.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어요. 100억 단위가 아니고 몇천억 단위로 버셨는데 이분이 이제 건물을 사시려고 하다가 안 샀어요. 굳이 그거 볼 건 왜 해? 그냥 주식할래? 이렇게 해서 안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동산은 리스크가 굉장히 작지 않냐, 안정적으로 조금씩 먹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주식은 리스크가 큰데 일직선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주식은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한 케이스도 못 봤거든요 저는. 근데 주식은 정말 몇백억, 천억 이상 버신 분들도 정말 1, 2년 동안 그 돈을 반 이상 까먹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예측할 수가 없는 시장이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존버라는 게 가능하고 상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고, 이제 존버하다 보면 좋은 지역에 사놨으면 그래도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신에 수익성은 떨어지죠. 정말 폭등기가 아닌 이상. 폭등기 직전에 사지 않은 부동산 솔직히 크게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부동산 잘 안 사시더라고요. 사는 동기들은 정말 다양한데 정말 재테크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술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자기가 좀 크게 많이 하다 보면 남들보다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네트워크와 어떤 루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생기다 보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분들이 뭐 빅뱅의 폭발 같은 그런 시점을 지나게 되면 갑자기 수익이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 들리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뭐 요즘에 뭐 이게 좋다더라, 자기가 어떤 사장을 아는데 이 사람이 이 종목이 좋대, 해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자기가 옥석을 가려야 돼요. 해주는 말 듣다가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좋은 분들이 많으면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공유를 해주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정보에 빨리 다가갈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제가 안 한 것들도 되게 많은데, 안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서 확실히 네트워크가 돈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사는 요즘인데, 또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보기가 너무나 많아져서, 보기가 많아지면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통장에 현금이 한 몇십억 있어. 근데 이거를 굴리고 싶어. 보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주식도 해볼까? 코인도 해볼까? 그림도 해볼까? 부동산도 해볼까? 와인도 살까? 이렇게 되면서 아니 뭐 죽도 밥도 안 되게 되는 거야.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고요. 주식은 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주식을 샀을 때 한 번도 벤처기업이라든가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주식을 사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주식들은 정말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시가총액 100억 미만의 주식들은 막 작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실제 사기도 많이 치고 막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이버라든가 이런 주식만 샀거든요. 시가총액 엄청 큰 회사들. 절대 작전이 들어올 수 없고 그런 회사들 있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쏠쏠하게 뭐 수익을 좀 거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림은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림은 정말 네트워크가 수익의 결정적인, 그림에서 내가 안목이 좋아서 올랐다? 그거 다 그냥 운이에요. 그 안목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제일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이너서클 안에만 들어가면 그림은 좀 쉽게 볼 수 있는 판인 것 같아요. 저도 가입하지 못해서. 저번에도 그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림이 사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림이 요즘 시장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도나 다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그림을 작년에만 산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진 작가들 말고 정말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작가들이라, 뭐 단색화 작가도 우리나라로 치면, 아니면 단색화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는 3인방 있어요. 내 이름을 여기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작가들 아무거나 사도 몇 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그림이라는 건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갤러리는 그게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갤러리 사게 되면 보통 핫한 작가들은 5년 동안 못 파는 그 조항을 걸어요. 인보이스에다가 5년 동안 팔지 마. 팔면 너한테 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거는데 실제 소송은 안 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미술계에서 끝이죠. 내가 만약에 어떤 핫한 작가를 갤러리한테 막 노력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고 리세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그림을 받을 수 없어요. 완전 블랙리스트예요. 리셀러로 취급해요. 컬렉터 취급하지 않고. 컬렉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리세일 할 수도 있죠. 가격이 많이 오르면 내가 더 좋은 작품을 사기 위해서 리세일을 하는 거지, 단순히 이 작품이 2, 3억, 3, 4억 올랐다고 리세일 하는 거는 장사치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작가를 키우는 갤러리들 입장에서도 이제 리셀러들이 가져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진짜 좋은 컬렉터가 가져가서 좋은 리스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작가가 계속 좋은 사람들한테 컬렉팅 돼야 작가가 크니까. 네. 근데 리셀러들이 자꾸 가져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혼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그 리세일 조항을 거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리세일을 많이 해서 1년만 지나면 훅 팔아버리고 6개월 지나면 그냥 가격 좀 오르면 팔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사람한테 그림 주는 걸 꺼려하는 갤러리들도 되게 많아요. 해외 갤러리들 중에. 어쨌든 아무리 뭐 내가 컬렉터라고 해도 리세일을
소비를 해야 더 좋은 걸 사니까 재벌이 아닌 이상 어디 계속 사겠어. 계속 그림은 쌓여가고 팔 거 아니야. 그래서 컬렉터들 중에서도 요즘엔 딜렉터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컬렉터인데 실 딜러 역할도 하는. 이제 자기가 어쨌든 이 바닥에서 파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제 몰래 뒤로 파는 거죠. 대신에 너 내가 이 가격 좀 싸게 줄 테니까 시세보다 싼 가격이야. 시세가 50만 불이면 너 40만 불에 받을 수 있어. 본인은 20만 불에 받은 거죠. 20만 불 붙여서 팔고 이제 얘는 10만 불 싸게 사고 대신에 이거 공개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도 생기고 막 요즘 시장이 좀 혼탁해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좀 찍어야 되는 게 재테크 범주에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림이라는 거는 투자하는 금액이 뭐 몇천만 원이나 1억 정도는 그냥 뭐 별로 안 올라도 그냥 뭐 내가 감상했으면 됐지 이러고 그냥 말 수가 있는데 이게 10억 단위, 20억 단위, 30억 단위로 가게 되면 큰 자산이 돼요. 그걸 누가 그렇게 안 올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 기회비용이나 있는 건데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림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림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등기 때 정말 오를 때 50% 오르고 이게 아니고 막 10배 오르고 이런 게 있어 진짜. 10배 오르고 막 8배 오르고 이런 그림들이 또 있어서 이런 게 또 짭짤하고 재밌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림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비효율적인 시장이고 정보가 폐쇄돼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고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시장이고 여러 가지로 사기가 난무하는 주식과 부동산보다 사기가 훨씬 더 난무하는 시장이 미술시장이에요. 왜? 각각의 그림들 가격이 책정이 안 돼 있잖아. 부동산은 옆에 건물 보고 옆에 땅 보면 평당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실거래가 확인이 되잖아. 그림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걸 확인한다 해도 각각의 그림들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얼마다라고 책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근데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그림이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갤러리스트, 딜러, 시장에 참여한 뭐 컬렉터 다 인정하는 그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이너서클 안에서 정보를 취득하기 좀 힘든 분들은 부동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비싸게 사봐야 105억이잖아. 100억짜리 비싸게 사봐야 110억이거든. 그림은 1억짜리를 4억에 사는 사람도 있어. 3억에 사는 사람도 있어.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 뭐 3배, 4배를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게 방지가 안 돼요.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세 조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을 내릴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들어가면 바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그렇죠. 세제 목적으로 많이 그렇게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식 같은 경우 시세 조작을 하면 바로 감옥에 가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시세 조작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거든. 미술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시세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경매에서 대놓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그림을 시세 조작해서 1억으로 올려놓으면 내가 3천만 원짜리 그림을 10개 사놨어. 그 다음 8천만 원에 팔아. 이런 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미술판이거든요. 경매만 딱 올려놓고 경매보다 조금 낮게 파는 거예요. 세컨더리에서. 그런 딜러들 그리고 그런 갤러리들 정말 많아요. 그게 호황기 때는 폭탄 돌리기 하는 거거든요. 내가 1억에 사도 1억 2천에 누가 사주고 3천에 사주고 근데 이게 한번 거품이 딱 꺼지면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좀 싸게 팔면 되잖아. 안 팔려. 영원. 진짜 종이 쪼가리. 영원이야. 근데 사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림 시장은 따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테크는 아니지만 최근에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와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지난 5년 동안 브리고뉴 미국의 일부 컬트 와인들의 가격 상승률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요. 진짜로. 지난 한 3년 동안 와인을 왕창 사놓으신 분들은 주식은 좀 논외로 치고 코인도 논외로 치고 최소한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진짜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또 와인은 좋은 게 현금화가 쉬워요. 한 병, 2병 단위면 10병 단위로 팔 수가 있잖아요. 몇백만 원 단위로 팔 수, 쪼개서 팔 수가 있으니까 현금화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와인은 좋은 게 리스크가 되게 적어요. 지난 한 60년 동안의 와인 가격과 변동한 인덱스라 그러나요? 그거를 누가 분석한 글을 봤는데 지난 한 5, 60년 동안 그 주식시장은 엄청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우상향했죠. 미국 주식 같은 거. 코스피도 우상향했죠. 근데 와인 가격이 웬만한 나라의 종합주가지수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큰 금융위기,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석유파동이라든가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때 이제 부자들이 많이 망하면서 이제 부자들이 와인을 사줘야 되는데 안 사니까 그럴 때 1, 2년만 잠깐 떨어지고 계속 올랐어. 와인도 되게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도 계시냐면 매년 DRC 세트를 사시는 분이 계세요. 안 먹는데 숙성용도 아니고 그냥 이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와인은 보관 비용이 들죠. 셀러에 넣으면 전기세도 들고 셀러도 사야 되고 자기 지하 가부가 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다 박아놓더라고. 뭐 DRC 세트뿐만 아니고 너무 좋은 와인들을 다 박아놓더라고. 오를 만한 것들을. 브리고뉴 와인들이 특히 많이 올랐고 브리고뉴 와인의 생산량이 한정돼 있고 미국 와인은 와이너리 하나 20만 병 생산하지만 브리고뉴는 얼마 생산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구할 수만 있으면 와인도 굉장히 안전자산이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차트를 보면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아까 부동산 미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인에 대해서 막 시세 조작하고 규제라던가 세금 이런 것도 한번 와인도 시세 조작하는 경우 있죠. 있는데 그리고 와인을 이제 자기가 차익 목적으로 사가지고 팔면 사업자를 내야죠. 그리고 사업자를 안 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사업자 안 내고 하죠.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개인이 그냥 나중에 분양을 하거나 파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와인도 1년 후에 팔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보면 옛날에 뭐 30만 원 산 게 지금 뭐 28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와인도 뭐 수두룩해요. 되게 10배씩 오르고 이런 와인 수두룩한데 근데 뭐 그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지만 근데 와인도 그림하고 또 비슷한 게 좋아하는 루트가 또 중요해요. 와인앤모 가서 와인 사면 절대 안 오릅니다. 비싸게 사기 때문에. 와인앤모나 뭐 신세계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면 오르기 힘들죠. 10년 지나면 오르겠지만 워낙 처음부터 비싸게 샀기 때문에 2배가 올라도 본전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와인은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구하는 가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영어가 좀 되고 구매 바잉 파워가 좀 돼서 미국이나 이런 데 컨택이 바로 가능하고 메일링 리스트 받을 수 있는 좀 루트들이 있으면 그런 거 사놓고 쟁겨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고 가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재테크가 주식하고 부동산인 것 같아요. 누구나 바로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걸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자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재테크라고 하긴 그렇고 저도 특별한 재테크는 안 해요. 저는 그냥 부동산만 사고 있고 그림 정도 하고 있고 와인도 제가 재테크 하려고 산 건 아니고 먹으려고 많이 다 사놨는데 맛있죠. 먹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이제 쌓이는 건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와인 가격이 또 엄청 올랐더라고 사놓은 것들이.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막 500만 원 이런 것도 있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2년 전에 산 건데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250% 올랐네?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주식은 그냥 누군가가 알려주면 소소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재테크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자기 성향에 맞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또 감사합니다. 네.